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 들어가면 맑은 물이 흐르고 사방이 병풍 같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침이면 산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마치 신선이 사는 곳처럼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일러 구름이 쉬어가는 마을이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약초를 캐며 순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중에는 글을 읽는 선비의 집도 몇 채 있어 밤이면 글 읽는 소리가 개울물 소리와 섞여 은은하게 퍼져나가곤 했습니다. 그 마을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이 뒤뜰을 감싸고 있는 조그만 초가집에는 김진사라고 불리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비록 가세가 기울어 집안 살림은 넉넉하지 못했으나 성품이 대나무처럼 곧고 학문을 향한 열정이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지내면서도 오직 글 공부에만 매진하여 장차 과거에 급제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하겠다는 큰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김진사의 올곧은 심성을 칭찬했고 언젠가는 그가 한양으로 올라가 큰 벼슬을 할 인재라며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날 김진사는 다가오는 과거 시험을 앞두고 더욱 공부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느라 그의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눈가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김진사가 평소처럼 먹을 갈아 글을 쓰려는데 오랫동안 함께 해온 벼루가 쩍하는 소리와 함께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손때 묻은 벼루였기에 김진사의 마음은 몹시 아팠지만 당장 글을 써야 했기에 그는 날이 밝는 대로 장터에 나가 새로운 벼루를 하나 장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진사는 서둘러 채비를 하고 마을을 나서 오리박 큰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추수를 끝낸 농부들과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로 북적이며 활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 국밥 끓는 구수한 냄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시끌벅적했지만 김진사의 마음은 오로지 튼튼하고 쓸만한 벼루를 찾는 데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지물포와 그릇 가게를 기웃거려 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벼루는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값이 싼 것은 너무 조잡하여 도저히 먹을 갈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김진사는 한숨을 내쉬며 장터 구석진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터의 가장자리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외진 곳에 웬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멍석을 깔고 앉아 잡동사니를 팔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앞에는 이 빠진 그릇, 녹슨 숟가락, 오래된 붓 같은 것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딘가 기이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김진사가 무심코 그 앞을 지나치려던 찰나 멍석 귀퉁이에 놓인 검은 물체 하나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낡은 벼루였는데 비록 볼품은 없었지만 묘하게도 김진사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묵직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홀린 듯 노인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그 벼루를 집어들었습니다. 벼루는 돌의 질감이 거칠면서도 손에 닿는 느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모양은 네모반듯하지 않고 투박하게 깎여 있었으나 돌 자체가 가진 검은 빛깔은 마치 깊은 밤하늘을 옮겨놓은 듯 깊고 그윽했습니다. 김진사가 벼루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자 졸고 있던 노인이 스르르 눈을 뜨고는 김진사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동자는 탁하면서도 어딘가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서려 있어 김진사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 벼루가 마음에 드시오. 젊은 선비님. 노인의 목소리는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처럼 거칠고 낮게 깔렸습니다. 김진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예, 비록 낡았으나 돌의 기운이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 벼루의 값은 얼마입니까? 노인은 김진사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뜻밖에도 아주 헐한 값을 불렀습니다. 그저 국밥 한 그릇 값이나 주시오. 내 물건이 주인을 알아본 것 같으니 더 받을 생각은 없소. 김진사는 생각보다 훨씬 싼 가격에 놀라면서도 얼른 주머니를 뒤져 엽전을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노인은 엽전을 받아들면서도 시선을 벼루에서 떼지 않은 채 알 수 없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글 쓰는 이가 가져가니
다행인가 불행인가. 부디 그 붓끝이 꺾이지 않기를 바랄 뿐이네. 김진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지만 노인은 이미 다시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긴 듯하여 더 이상 말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벼루를 소중히 품에 안고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품속의 벼루가 뿜어내는 냉기가 가슴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는 그저 좋은 벼루를 얻었다는 기쁨에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진사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를 기다려 사랑방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는 스산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잎을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고 방 안에는 호롱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깨끗한 물을 떠와 책상 옆에 두고 오늘 사온 벼루를 꺼내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자 벼루는 검은 윤기를 머금고 더욱 신비로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붓을 들 준비를 하며 벼루의 오목한 부분인 연지에 물을 조심스럽게 따랐습니다. 맑은 물이 벼루 위에 고이자 김진사는 먹을 잡고 천천히 갈기 시작했습니다. 서걱서걱. 먹이 벼루에 갈리는 소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듣기 좋았습니다. 김진사는 오늘 밤 읽을 책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먹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그런데 먹을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진사는 벼루 위의 물빛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검은 먹이 갈려 나와 까만 물이 되어야 할 터인데 벼루 위의 물은 검은색이 아니라 묘하게 붉은 기운을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호롱불 심지를 돋워 불을 더 밝게 했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하여 헛것을 보는 것인가? 그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비비고 다시 벼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광경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붉은 기운은 점점 더 짙어져 이제는 마치 갓 잡아 올린 짐승의 피처럼 선명한 선홍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먹을 내려놓고 벼루에 담긴 물을 화선지에 찍어보았습니다. 종이 위에 번진 것은 분명 먹물이 아닌 붉은 핏물과도 같은 색깔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변괴란 말인가? 김진사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벼루를 들고 밖으로 나가 물을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찬물을 길어와 벼루를 박박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벼루에 녹이 슬었거나 붉은 돌가루가 묻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는 벼루에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고 또 씻었습니다. 한참을 씻어내자 벼루는 다시 본래의 검은 빛깔을 되찾았고 김진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괜찮으리라 생각하며 다시 맑은 물을 붓고 먹을 갈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이 벼루에 닿아 몇 번 움직이기도 전에 맑았던 물은 순식간에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욱 진하고 끈적한 느낌의 붉은 액체가 벼루 가득 차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먹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한겨울처럼 차가워졌고 어디선가 비릿한 피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듯 했습니다. 단순한 착각이나 벼루의 하자가 아님을 직감한 김진사는 두려움에 휩싸여 벼루를 멀찍이 밀어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불어오던 바람 소리가 갑자기 뚝 그치더니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막 속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흑흑, 억울하오, 억울하오. 소리는 벼루가 놓인 책상 근처에서 들리는 듯도 하고 김진사의 귓가에 바로 속삭이는 듯도 했습니다. 김진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 안에는 그와 흔들리는 그림자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막아보았지만 그 구슬픈 통곡 소리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두려움 속에서도 선비로서의 기계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외쳤습니다. 누구냐? 누가 감히 신성한 글방에서 요망한 짓을 벌이는 것이냐?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더욱 깊어진 한숨소리와 벼루에서 찰랑거리는 붉은 물결뿐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다시 벼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물이 가득 고인 벼루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미세하게 박동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붉은 물 위로 누군가의 일그러진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김진사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김진사는 뜬 눈으로 벼루를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벼루는 그저 돌덩어리에 불과할 텐데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한과 슬픔의 깊이는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김진사는 이 벼루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어떤 사연을 품고 자신에게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장터의 노인이 했던 주인을 알아본 것 같다는 말과 붓끝이 꺾이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이 뇌리를 스치며 김진사는 이 기이한 인연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붉은 물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벼루는 다시 메마른 검은 돌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진사의 마음속에 새겨진 공포와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유란 눈으로 벼루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깨뜨려 버려야 할까? 아니면 다시 원래 있던 곳에 갖다 버려야 할까? 하지만 선비로서의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연민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토록 슬픈 울음소리를 내는 존재를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김진사는 벼루를 깨끗한 천으로 감싸 벽장에 깊이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당분간은 쓰지 않고 묻어두면 잠잠해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김진사의 집에는 기이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만 되면 사랑방 문이 저절로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마당을 쓸던 하인이 갓을 쓴 목 없는 사람이 담장을 넘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기절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진사의 집에 귀신이 들렸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가 과거 공부를 너무 심하게 하여 헛것을 불러들인 게야. 아니네 장터에서 주워온 물건에 몹쓸 귀신이 붙어온 게 틀림없어. 걱정, 어린 시선과 두려움 섞인 눈초리가 김진사의 집을 향했습니다. 김진사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공부에 집중하려 했지만 벽장 속에 넣어둔 벼루가 자꾸만 자신을 부르는 것 같은 환청에 시달려 글 한 줄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붉은 벼루와 그날 밤 들었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이 지나 김진사의 안색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그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마다 벽장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벼루를 꺼내 다시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성이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김진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짙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관복을 입은 한 선비가 뒷짐을 지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진사가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 하자 선비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선비의 얼굴을 본 김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선비의 목 위에는 머리가 없었고 잘린 목에서는 붉은 피가 솟구쳐 나와 관복을 적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은 땀에 흠뻑 젖은 채 깨어난 김진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벽장 쪽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벽장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김진사는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 이 일은 단순히 김진사 혼자만의 비밀로 덮어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집안의 평화는 깨어졌고 김진사의 학문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벼루에 깃든 존재는 점점 더 강력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이 벼루가 품고 있는 원한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필 자신에게 온 것인지 알아내야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감당하기 힘든 공포와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밤새 늑대,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김진사의 집을 둘러싼 대나무 숲은 요란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허공을 향해 지저대고 불길한 기운이 온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벽장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벼루를 다시 꺼내 그 실체를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도망칠 것인가. 김진사의 눈빛이 두려움 속에서도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 맺힌 벼루와의 질긴 인연의 시작이자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김진사의 집 안뜰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밤새 시달린 김진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생기를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상을 들고 들어온 늙은 하녀는 주인의 채만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김진사는 입맛이 없다며 밥상에는 손도 대지 않고 멍한 눈으로 벽장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난밤 꿈에 나타난 목 없는 선비와 벼루에서 흘러넘치던 붉은 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현실 감각마저 흐릿해지는 듯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둔한 하인들조차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엄명이 떨어졌지만 호기심 많은 어린 종 하나가 밤중에 사랑방 창문에 비친 붉은 그림자를 보았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전했습니다. 그 아이의 말에 따르면 방 안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창호지 문 위로 붉은 물이 튀는 듯한 기이한 형상이 아른거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인들 사이로 퍼져나갔고 급기야 대낮에도 사랑방 근처에는 까마귀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 정막만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이 미쳐버리거나 집안에 더 큰 화가 닥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벽장에서 다시 벼루를 꺼냈습니다. 벼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갑고 무묵한 돌덩어리였지만 김진사의 손에 닿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벼루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낮에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지만 벼루 주변만큼은 기이하게도 빛이 스며들지 않고 어둑한 기운에 쌓여 있는 듯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부으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 빨래터에서는 김진사 댁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아낙네들의 입을 타고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글쎄, 김진사 댁 사랑방에서 밤마다 곡소리가 난다지 뭔가. 그뿐인가 며칠 전 장터에서 사온 벼루가 귀신 들린 물건이라더군. 먹을 갈면 시커먼 먹물 대신 붉은 피가 솟구친다지. 아낙네들은 방망이질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에게 귀신 이야기는 가장 큰 두려움이자 흥밋거리였기에 소문은 살을 붙여 점점 더 괴기스럽게 변해갔습니다. 개중에는 김진사가 과거 급제에 눈이 멀어 악귀와 계약을 맺었다는 터무니없는 말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해명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해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책을 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글자들이 꿈틀거리는 벌레처럼 보이거나 붉은 핏자국으로 변해 보이는 착시 현상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벼루를 버리려고 몇 번이나 마음먹고 들고 일어났으나 그때마다 귓가에 제발, 제발 하는 애절한 목소리가 들려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악독한 귀신의 저주라기보다는 너무나도 억울하여 구천을 떠도는 영혼의 간절한 호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자 김진사의 집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인들은 일찌감치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넓은 마당에는 스산한 바람만이 낙엽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다시 호롱불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오늘 밤에는 기필코 이 기이한 현상의 끝을 보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는 정갈한 마음으로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잡았습니다. 사각, 사각. 먹을 까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맑은 물이 붉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속도가 더 빨랐고 색깔 또한 더욱 짙고 검붉었습니다. 붉은 물이 벼루 가득 차오르자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억울하오. 내 말을 들어주시오. 소리는 이제 웅얼거림을 넘어 명확한 문장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공포를 억누르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시기에 이토록 흉한 모습으로 나타나 나를 괴롭히는가? 원한이 있다면 모습을 드러내고 말을 하라. 그의 외침에 호롱불이 심하게 일렁이더니 벽에 비친 김진사의 그림자 뒤로 또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그림자는 목이 없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김진사의 어깨 너머에서 붓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지만 도망치지 않고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림자가 김진사의 손을 감싸 쥐는 듯한
서늘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김진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붓끝이 붉은 벼루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김진사가 너무 긴장한 탓인지 아니면 원혼의 힘이 부족한 것인지 붓은 허공에서 맴돌 뿐 종이 위에 글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도 김진사는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꿈속의 선비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잘린 목에서 흐르는 피로 바닥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면 그 글자가 무엇이었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아 답답함만 더해갔습니다. 김진사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눈은 최애탁에 들어갔고 볼은 홀쭉해져 며칠 만에 10년은 늙은 사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김진사의 집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고 아이들은 그 집 쪽을 가리키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 입구에 한 노스님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승복을 입고 삿갓을 눌러 쓴 스님은 한 손에는 지팡이를 다른 한 손에는 목탁을 들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김진사의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의 표정이 굳어지며 깊은 주름 사이에 근심이 서렸습니다. 저곳에 서린 원기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보통 원한이 아니로다. 스님은 혀를 차며 목탁을 두드리지도 않은 채 곧장 김진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진사의 집 대문 앞에 다다른 스님은 굳게 닫힌 문을 지팡이로 쿵쿵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겁에 질린 하인이 나와 문을 빼꼼히 열자 스님은 대뜸 주인을 뵙자고 청했습니다. 하인은 귀신 소동 때문에 손님을 받을 형편이 아니라며 돌려보내려 했으나 스님의 기세가 워낙 당당하고 눈빛이 맑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김진사에게 알렸습니다. 김진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님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스님은 사랑방 쪽을 노려보며 합장을 하고 나지막이 연부를 외웠습니다. 사랑방에 마주 앉은 스님과 김진사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스님은 김진사의 얼굴을 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대개 방 안에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어찌 참고 견디고 계십니까? 김진사는 스님의 해안에 놀라 그간의 사정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장터에서 벼루를 산 일부터 붉은 피가 배어나오는 일, 그리고 목 없는 선비의 꿈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스님은 눈을 감고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벼루를 이리 내어 보십시오. 김진사가 벽장에서 벼루를 꺼내 스님 앞에 놓자 스님은 벼루에 손을 대지 않고 지그시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벼루가 스스로 덜덜 떨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벼루를 향해 엄한 목소리로 꾸짖듯 말했습니다. 이승의 미련이 남아 구천을 떠도는 영혼아, 내 억울함이 아무리 깊다 한들 산 사람을 해쳐서야 쓰겠느냐. 그러자 벼루에서 붉은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더니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스님은 잠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 이 벼루에 깃든 것은 잡귀가 아닙니다. 살아서 큰 뜻을 품었으나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학자의 원혼입니다. 김진사는 학자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꿈속에 선비가 관복을 입고 있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원혼은 목이 잘려 죽었기에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벼루에 숨어들어 자신의 피로 뜻을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스님의 설명에 김진사는 비로소 모든 의문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왜 먹을 갈면 피가 나왔는지, 왜 꿈속의 선비가 목이 없었는지 말입니다. 스님, 그렇다면 제가 이 벼루를 깨버리거나 땅에 묻으면 해결되겠습니까? 김진사가 다급하게 묻자 스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억지로 씻어내거나 없애려 하지 마시오. 한 번 맺힌 원한은 푼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오. 토해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님의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이 벼루는 지금 피를 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속에 담긴 말을 다 쏟아내지 못하면 이 원혼은 영영 구천을 떠돌며 선비님뿐만 아니라 이 집안 전체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김진사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억누르면 터진다는 이치와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김진사가 애원하듯 묻자 스님은 김진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비의 손은 가늘고 약해 보였지만 스님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선비님은 그를 아는 분이시니 저 원혼의 손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원혼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쓸 수 있도록 붓을 빌려주십시오. 두려워 말고 마음을 비우고 그저 몸을 맡기시면 됩니다. 그것은 빙의를 허락하라는 위험천만한 제안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몸에 귀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벼루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점점 더 애처롭게 들려왔고 스님의 신뢰감 있는 눈빛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버티지 못하면 어찌합니까? 제가 문 밖에서 지키며 연부를 외워 잡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오직 저 학자의 맑은 정신만이 선비님의 손끝에 머물도록 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칠 것이나 절대 방 밖으로 나오거나 붓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벼루의 피가 멈추고 맑은 먹물이 나올 때까지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선비님도 살고 저 원혼도 천도하는 길입니다. 스님은 방을 나가 대청마루에 자리를 잡고 앉아 목탁을 두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스님의 예언대로 하늘에서는 검은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가렸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우르릉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숨었지만 김진사의 사랑방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목욕 재개하고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책상 앞에 정좌하고 앉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문제의 벼루와 붓, 그리고 수북하게 쌓인 화선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지며 창호지 문을 미친 듯이 흔들어댔고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목탁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자 김진사는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물을 떠서 벼루에 부었습니다. 물이 닿자마자 벼루는 격렬하게 요동치며 검붉은 피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김진사는 두 눈을 부릅뜨고 붓을 잡았습니다. 벼루에서 솟구치는 비릿한 피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시게 그대의 억울함이 무엇이든 내 손을 빌려 다 털어놓으시게. 김진사가 나지막이 읊조리자 방 안에 촛불이 꺼질 듯 휘청거렸고 벼루 속의 붉은 액체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붓을 타고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진실을 향한 핏빛 기록이 쓰일 찰나였습니다. 밤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이 마침내 터지며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고 번개가 창호지 문을 찢을 듯이 번쩍이자 김진사의 사랑방은 대낮처럼 환해졌다가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잠기기를 반복했습니다. 마루 끝에 앉은 노스님의 목탁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규칙적인 리듬만은 끊어지지 않고 김진사의 귓가에 동아줄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벼루를 다시 한번 응시했습니다. 방금 부은 맑은 물은 이미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금방이라도 흘러넘칠 듯한 검붉은 피가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릿한 쇠냄새와 묵직한 혈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워 숨을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김진사가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붓을 들어 벼루의 핏물에 적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 벽장문이 덜컥거리더니 차가운 냉기 한 줄기가 김진사의 뒷덜미를 타고 내려와 팔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살을 파고드는 한기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얼음물 속에 팔을 집어넣은 듯 감각이 무뎌지면서도 뼈마디 하나하나가 제멋대로 비틀리는 듯한 기이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김진사는 붓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으나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른손이 제멋대로 허공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핑 돌며 현기증이 일었지만 그는 스님의 당부를 떠올리며 정신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아래 십수를 꽉 깨물었습니다. 쓰시게, 어서 쓰시게. 귓가에 맴돌던 애원 소리는 이제 김진사의 입을 통해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의 손이 번개 같은 속도로 화선지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붓끝이 종이에 닿자마자 붉은 핏물이 번지며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김진사가 평소 쓰던 단정하고 얌전한 글씨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칼로 바위를 쪼아낸 듯 힘차고 날카로우며 분노와 슬픔이 한데 엉켜 꿈틀거리는 듯한 필체였습니다. 첫 글자가 쓰이자마자 김진사의 팔은 미친 듯이 종이 위를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붓은 춤을 추듯 아니 울부짖듯 종이 위를 휘저었고
하얀 화선지는 순식간에 붉은 문장들로 뒤덮여갔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누군가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들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이 벼루의 주인이었던 죽은 선비의 기억이었습니다. 눈앞에 화려한 궁궐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고 젊고 패기 넘치는 선비가 임금 앞에서 당당하게 정책을 논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명석했고 나라를 위하는 충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장원을 차지하여 금이 환영하던 날, 늙은 노모가 덩실덩실 춤을 추던 모습이며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벌여주던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김진사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기억은 너무나 생생하여 김진사 자신의 추억인 양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기억은 잠시뿐, 곧이어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의 기억이 덮쳐왔습니다. 조정의 간신배들이 모여 쑥덕거리는 모습,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피를 토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역적 모이라니,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거늘. 기억 속의 선비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모진 고문과 조롱뿐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글을 쓰는 손끝에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손톱이 빠지고 살이 찢어지는 듯한 환상통에 김진사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붓을 쥔 손은 멈추지 않고 더욱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종이 위에 쓰이는 글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임금님께 올리는 상소문 형식을 완벽하게 갖춘 피로 쓴 탄원서였습니다. 신통곡하며 전하께 아뢰옵니다. 로 시작된 글은 죽은 선비가 왜 영모의 누명을 쓰게 되었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조작했던 관료들의 이름과 그들이 주고받은 뇌물의 내역, 그리고 거짓 증언을 했던 자들의 신상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글을 써내려가면서도 그 내용의 치밀함과 문장의 유려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는 시골 선비인 자신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가 아니고서는 쓸 수 없는 글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더욱 거세져 집이 통째로 날아갈 듯 흔들렸습니다. 닫힌 방문이 덜컹거리고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댔지만 김진사는 붓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벼루의 핏물은 아무리 찍어내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샘솟았습니다. 마치 죽은 선비가 흘린 피가 마르지 않는 한, 이 벼루의 핏물 또한 마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김진사는 한 장을 다 쓰면 옆으로 던지고 다시 새 종이를 끌어와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느새 방바닥에는 붉은 글씨가 가득한 종이들이 수북하게 쌓여갔고 방 안은 온통 피비린내와 먹냄새가 뒤섞여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글을 써내려가는 동안 김진사의 몸은 탈진해 갔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옷을 흠뻑 적셨고 붓을 쥔 오른팔은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몸을 빌린 원호는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원한이 깊으면 귀신도 힘이 세진다고 했던가, 붓끝에 실린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때로는 분노에 차서 붓대가 부러질 듯 종이를 내리찢기도 하고, 때로는 서러움에 겨워 글자 획이 떨리며 눈물 자국처럼 번지기도 했습니다. 김진사는 그 감정의 경랑에 휩쓸려 함께 울고 함께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글의 내용이 절정에 달해 간신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대목에 이르자 갑자기 벼루가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깜짝 놀란 김진사가 붓을 멈칫하려 했으나 밖에서 들려오던 스님의 목탁 소리가 급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딱딱딱딱 목탁 소리는 마치 멈추지 마라 하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는 스님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다시 붓을 움직였습니다. 벼루는 금이 간 채로도 붉은 물을 계속 토해내고 있었고 붓은 그 피를 머금고 종이 위를 질주했습니다. 그것은 원혼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절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김진사의 눈앞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망나니가 칼을 춤추고 구경꾼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 꿇린 선비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어 마지막 유언조차 남길 수 없었던 그 답답함과 원통함이 김진사의 가슴을 쳤습니다. 칼날이 목에 닿는 순간에 서늘한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져 김진사는 저도 모르게 목을 움츠렸습니다. 그 순간 붓이 종이 위를 가로지르며
길고 굵은 획을 그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목을 쳤던 칼날을 형상화한 듯 처절하고도 섬뜩한 획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닭이 울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방바닥에 쌓인 종이는 이미 수십 장에 달했고 김진사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아직 할 말이 남았는지 붓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글은 사건의 진상을 넘어 임금님께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려 달라는 간곡한 충언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충신의 마음이 구구절절 배어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명문장이었습니다. 김진사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붓을 놀렸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거센 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방 안은 순식간에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붓은 벼루를 찾아가 핏물을 찍었고 보이지 않는 종이 위에서도 줄을 맞춰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김진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원혼의 눈에는 모든 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스님의 독경 소리가 더욱 크고 엄중하게 울려 퍼지며 방 안으로 침범하려는 사악한 기운들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은 마치 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듯 발악을 해댔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장을 쓸 차례가 되었습니다. 붓은 떨리는 획으로 날짜와 자신의 본명 그리고 직책을 써 내려갔습니다. 모년 모월 모일 억울하게 죽은 신 이명원 피로써 아뢰나이다. 마지막 점을 찍는 순간 김진사의 손에서 붓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김진사의 몸을 감싸고 있던 차가운 기운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린 김진사는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해진 방 안을 채웠습니다.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빗줄기가 가늘어졌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트는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쓰러진 채로 고개를 돌려 방바닥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붉게 빛나는 수십 장의 종이들이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억울한 죽음, 그리고 못다한 충정이 담긴 피의 기록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이 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밖에서 문이 조용히 열리고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스님은 젖은 승복을 입은 채였지만 얼굴만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스님은 방 안 가득한 피비린내와 널려있는 종이들을 보며 합장을 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수고하셨습니다, 선비님. 드디어 이분이 긴 침묵을 깨고 말씀을 하셨군요. 스님은 바닥에 떨어진 붓을 주워 제자리에 놓고 탈진한 김진사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김진사의 손은 먹물과 핏물로 얼룩져 엉망이었지만 스님은 그 손을 귀하게 여기며 닦아주었습니다. 스님, 이제 다 끝난 것입니까? 김진사가 갈라진 목소리로 묻자 스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벼루를 가리켰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밤새 토해낸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지요. 그래야 저 벼루도, 선비님도, 그리고 죽은 이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김진사가 벼루를 보니 신기하게도 금이 갔던 자리가 희미해져 있었고 더 이상 붉은 물이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벼루 바닥에는 마지막 남은 붉은 핏자국이 말라붙어 마치 핏빛꽃이 핀 것 같은 무늬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문틈으로 들어와 방바닥에 흩어진 붉은 상소문들을 비추었습니다. 핏물로 쓴 글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검붉게 굳어 더욱 비장하고 엄숙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김진사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의관을 정제했습니다. 밤새 귀신에게 홀려 글을 썼다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제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소문들을 차곡차곡 모아 비단 보자기에 쌌습니다. 김진사는 보자기를 품에 안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비온 뒤 맑게 갠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대나무 숲은 빗물을 머금어 더욱 싱그러운 초록빛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진사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그는 스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님 덕분에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제 제가 관하로 가서 이 글을 바치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김진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진실의 힘은 칼보다 강한 법입니다. 저도 뒤에서 기도로 돕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 김진사의 집에서 들려오던 괴상한 소리와 천둥 소리에 잠을 설친 탓에 아침 일찍부터 김진사의 집 근처로 몰려들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김진사가 붉은 보자기를 들고 나오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김진사의 안색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전에 없이 형형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관하로 가 주십시오. 오늘 우리 마을에 깃들었던 원혼의 한을 풀고 억울함을 밝혀내야겠습니다. 사람들은 김진사의 비장한 모습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맨 앞에는 상소문을 품은 김진사가 서고 그 뒤로 지팡이를 짚은 노스님이, 그리고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긴 행렬을 이루어 고을 관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마다 땅이 울리는 듯했고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이제 벼루 속에 숨어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심판을 받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품 안에서 상소문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관아로 향하는 김진사와 마을 사람들의 행렬은 장엄하다 못해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밤새 퍼부었던 비가 그친 뒤라 길은 질척거렸고 곳곳에 물웅덩이가 패여 있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맨 앞에서 붉은 보자기를 가슴에 품고 걷는 김진사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처럼 결의에 차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노스님의 지팡이 소리는 규칙적인 박자를 맞추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었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다른 마을 사람들도 이 기이한 행렬을 보고 수군거리기보다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하고 숨을 죽인 채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진사의 눈은 충혈되어 붉었으나 시선만은 흔들림 없이 관아의 솟을 대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일행이 관아의 육중한 대문 앞에 당도하자 창을 든 포졸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인가? 관아는 신성한 곳이니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 포졸들의 고함에도 김진사는 물러서지 않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고을 현감님께 기니 아친 말이 있어 왔소. 이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며 억울하게 죽은 원혼의 피 맺힌 절규를 전하러 온 것이니 길을 비키시오. 김진사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기백은 서슬퍼런 칼날과 같아 포졸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때 노스님이 나서 합장하며 점잖게 거들었습니다. 부디 현감님께 고해 주시게. 늦어지면 이 고을에 큰 재앙이 닥칠지도 모르는 일일세. 소란스러운 소리에 관아 안에서 이방이 뛰어나왔고 곧이어 관복을 갖춰 입은 현감이 대청마루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고을 현감은 평소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롭고 덕망 높은 관리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현감은 마당에 가득 찬 마을 사람들과 그 앞에 창백한 선비, 그리고 낡은 승복을 입은 스님을 보고는 사태의 엄중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포졸들을 물러나게 하고 김진사 일행을 마당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내 자네가 건너 마을 김진사라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네. 평소 학문에 정진하며 법도에 어긋남이 없는 선비가 이토록 많은 사람을 이끌고 관아에 들이닥친 데에는 필시 곡절이 있을 터. 어디 한번 말해보게. 김진사는 마당 한가운데 멍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고 있던 붉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보자기가 열리자 그 안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수십 장의 화선지가 드러났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글씨들은 붉은 피로 쓰여 있어 보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현감을 비롯한 이방과 포졸들은 그 기괴한 광경에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김진사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사또 이 글은 제가 쓴 것이 아니옵니다. 어젯밤 제 낡은 벼루에 깃든 억울한 원혼이 제 손을 빌려 피로 토해낸 상소문이옵니다. 부디 굽어 살피시어 그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현감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마루에서 내려와 김진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맨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에서는 아직도 비릿한 혈향이 배어 나오는 듯했고 글씨는 금방이라도 종이를 뚫고 나올 듯 힘이 넘쳤습니다. 현감은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 가득하던 현감의 눈빛이 점차 놀라움으로
그리고 이내 깊은 탄식과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그 글에는 몇 해 전 영모 사건으로 억울하게 처형당한 장원 급제자 이명원의 사연이 구구절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감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당대 최고의 천재라 불렸으나 비명행사한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이 필체는 분명 그 사람의 것이로구나. 현감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넘겼습니다. 현감 역시 젊은 시절 한양에서 공부할 때 이명원의 명문장을 접하고 감탄했던 기억이 있었기에 그 특유의 호쾌하면서도 정교한 필체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흉내내기 힘든 이 필체를 시골 선비가 하룻밤 사이에 그것도 수십 장이나 써냈단 말인가. 현감은 김진사의 손을 살펴보았습니다. 김진사의 오른손은 먹물과 피가 엉겨붙어 엉망이었고 손가락은 퉁퉁 부어 펴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작이나 속임수가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현감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아 죽은 자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이런 기적을 보이셨구나. 현감은 이방을 시켜 관아의 문서고에 보관된 옛 기록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명원이 과거에 급제했을 때 쓴 답안지의 사본이나 그가 남긴 글과 대조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방이 낡은 문서들을 들고 달려왔고 현감은 피로 쓴 상소문과 옛 문서를 나란히 펼쳐놓고 꼼꼼히 비교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점 하나 획 하나까지 겹쳐본 현감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틀림없다. 이것은 이명원의 글씨가 맞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자가 쓴 그림이 명백하다. 그 선원의 마을 사람들은 아이고 하며 탄성을 질렀고 김진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감은 다시 자리에 정좌하고 김진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 원혼이 이 글을 통해 무엇을 바란다 하더냐? 김진사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간신배들의 모함으로 더럽혀진 가문의 명예를 회복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못다한 충정을 임금님께 전하여 나라가 올바르게 나아가는데 보탬이 되고자 함이었습니다. 김진사의 말에 현감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죽어서 원귀가 되어서도 사적인 복수보다는 나라와 가문을 걱정하는 선비의 마음에 고개가 숙여졌기 때문입니다. 현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사람들과 김진사 앞에서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내 이 고을의 현감으로서 약속하노라. 이 피로 쓴 상소문을 내가 직접 조정해 올리겠다. 비록 죽은 자의 글이라 하여 무시당할 수도 있으나 이 기이한 현상과 명백한 증거, 그리고 이 글에 담긴 충심을 임금님께서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또한 내 직을 걸고서라도 이 억울함을 밝히는 데 앞장설 것이다. 현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또 만세김, 진사 만세, 억눌려 있던 두려움과 걱정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을 마친 김진사와 마을 사람들은 다시 마을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어 있었고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어 젖은 땅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발걸음은 비록 지쳐 있었으나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품에는 빈 보자기가 들려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이 가득했습니다. 옆에서 걷던 노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원혼을 위로하여 완전히 저승으로 보내주는 일이지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김진사의 집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 집에서 제사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맵쌀로 지은 밥을, 어떤 이는 맑은 술을, 또 어떤 이는 정성스레 말린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리고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그 상 위에는 문제의 벼루가 깨끗이 씻겨져 올려졌고 그 옆에는 김진사가 새로 쓴 지방이 놓였습니다. 현고 학생부군 이명원 신위. 비록 얼굴도 모르는 남이지만 이제 그는 김진사와 마을 사람들에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천도제를 시작했습니다. 맑고 청아한 목탁 소리가 딱딱딱 하고 울려 퍼지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합장했습니다. 스님의 독경 소리는 구슬프면서도 장엄하게 울려 퍼져 듣는 이들의 가슴 속 응어리까지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는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이 선비님, 이제 부디 이승에서의 원한은 다 잊으시고 편안한 곳으로 가시옵소서. 당신의 뜻은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향연기가 피어오르며 하늘로 흩어지는데 마치 누군가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 형상처럼 보였습니다. 제사가 절정에 달하자 스님은 종이로 만든 옷가지와 가짜 돈을 태우며 마지막 의식을 치렀습니다. 불꽃이 활활 타오르며 재가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자 갑자기 마당에 시원한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벼루를 스치고 지나가며 맑은 소리를 내었고 김진사의 가끈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김진사는 가슴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한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따뜻한 온기가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벼루를 다시 보니 그토록 섬뜩하던 검은 빛은 사라지고 그저 오래되고 투박한 돌덩어리의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제 가셨네. 아주 편안하게 가셨어. 노스님이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도 긴장을 풀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무슨 난리였나 몰라. 그래도 잘 해결되어 천만다행일세. 김진사가 고생이 많았네. 그 귀신도 사람을 잘 골랐지. 김진사 같은 양반이 아니면 누가 그 한을 받아줬겠나. 마을 어르신들이 김진사의 등을 두드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천도제가 끝나자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부엌에 솥을 걸고 국밥을 끓였고 장정들은 술독을 날라왔습니다. 김진사의 집마당은 순식간에 잔치집으로 변했습니다. 자, 많이들 드시게. 귀신 쫓느라 다들 허기졌을 텐데 갓 지은 뜨끈한 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말아 한술 뜨니 그 맛이 꿀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둥그렇게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의 공포를 털어버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대나무 숲까지 퍼져나갔고 김진사도 오랜만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놀이 붉게 물들 무렵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북적거리던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예전에 그 스산하고 무거운 정막과는 달랐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아궁이에서 타는 장작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는 지극히 평화롭고 안온한 시골집의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노스님도 내 할 일은 다 끝났으니 이만 가보겠네 하며 표표히 길을 떠났습니다. 김진사는 대문 밖까지 따라 나가 스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허리를 숙여 배웅했습니다. 김진사는 방으로 들어와 벼루 앞에 앉았습니다. 호롱불을 켜고 벼루를 들여다보니 벼루는 낮에 보았던 그 평범한 돌의 모습 그대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벼루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차가웠던 냉기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손길을 탄 듯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김진사는 벼루의 맑은 물을 조금 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먹을 갈았습니다. 서걱서걱 익숙하고 편안한 소리와 함께 검고 그윽한 먹물이 곱게 갈려 나왔습니다. 붉은 핏물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주인을 찾았구나. 김진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붓을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귀신에 홀려 자신의 의지대로 글을 쓰지 못했던 그는 이제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담아 글을 쓰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하얀 화선지를 펼치고 먹물을 듬뿍 찍어 글자 하나를 썼습니다. 평빙, 평화로울 평자였습니다. 그 글자 하나에 지난 며칠간의 소동과 앞으로 찾아올 평온한 날들에 대한 소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진사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며칠 동안 악몽과 불면에 시달려 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지만 정신만은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대나무 숲의 바람소리는 더 이상 귀신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김진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라도 그 선비가 다시 찾아온다면 이제는 웃는 얼굴로 술 한 잔 기울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그는 깊고 달콤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진사의 집 지붕 위에는 까치 한 쌍이 날아와 깍깍대며 울어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좋은 소식이 올 징조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과연 현감은 약속대로 상소문을 조정에 올렸고 그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고 증거가 명확하여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는 소문이 바람결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지금 당장 김진사의 집에는 따뜻한 햇살과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벼루는 사랑방 책상 한편에 얌전히 놓여 주인이 다시 붓을 들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산골 마을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진사의 집마당에 있던 감나무 가지마다 눈꽃이 피어났고 대나무 숲은 무거운 눈을 이고도 푸른 기상을 잃지 않은 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긴 겨울잠에 든 듯 고요했지만 그 정막은 예전에 공포스럽던 침묵과는 달리 평온하고 아늑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김진사는 사랑방 아랫목에 앉아 화로에 손을 녹이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옛 친구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정겹게 느껴졌고 방 안에는 은은한 묵향이 퍼져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마을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관아에 바쳤던 피로 쓴 상소문은 현감의 손을 거쳐 한양의 임금님께 전해졌습니다. 조정에서는 처음에 죽은 자가 쓴 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 했으나 글에 담긴 내용이 너무나 상세하고 필체가 생전의 이명원과 똑같아 묵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임금님은 특별 어사를 파견하여 사건을 재조사하게 하였고 그 결과 이명원에게 영모의 누명을 씌웠던 간신들의 추악한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천재 학자의 명예는 드디어 회복되었고 그의 가문은 복권되어 다시금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양에서 기쁜 소식이 당도하던 날 마을은 다시 한번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현감이 직접 관복을 입고 김진사의 집을 찾아와 임금님의 교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김진사, 자네의 용기 덕분에 억울한 원혼이 한을 풀고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게 되었네. 임금님께서 자네에게 큰 상을 내리시고 원한다면 벼슬길을 열어주겠다고 하셨네. 현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모두가 김진사가 당장 짐을 싸서 한양으로 올라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 생각하며 부러움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북쪽을 향해 큰 절을 올린 뒤 정중하게 현감에게 말했습니다. 사또 저는 그저 벼루에 깃든 분의 손과 붓이 되어 주었을 뿐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명원 선비님께 돌려드려야 마땅합니다. 김진사는 임금님이 내리신 비단과 서책은 감사히 받았으나 벼슬 자리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아직 자신의 학문이 부족하여 세상에 나갈 때가 아니며 이곳에서 더 깊이 공부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감은 김진사의 겸손함과 욕심 없는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허허 역시 자네는 진정한 선비로다. 내 자네의 뜻을 존중하여 조정에 잘 보고하겠네. 대신 이 마을의 학동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서당을 짓도록 지원해 줄 테니 부디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써 주시게. 현감은 김진사의 두 손을 꼭 잡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그를 우리 마을의 큰 스승이라 부르며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진사는 벼슬길 대신 고향에 남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진사가 아끼는 낡은 벼루는 마을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벼루에서는 더 이상 붉은 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벼루에 먹을 갈면 먹물이 유난히 검고 윤기가 흐르며 은은한 난초 향기가 피어나는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진사가 그 먹물로 글을 쓰면 붓이 저절로 춤을 추듯 막힘없이 나아가고 문장에는 깊은 울림과 기품이 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장원 급제자의 영혼이 고마움의 표시로 김진사의 학문을 돕고 있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김진사 또한 글을 쓸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명원 선비와 대화를 나누듯 정성을 다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자 김진사는 사랑방을 서당으로 개방하여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코올리게 아이들부터 제법 머리가 굵은 청년들까지 배움에 목마른 이들이 김진사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늘 천따지 거물 현누르 황.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눈 덮인 산골 마을에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진사는 엄하면서도 자상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와 마음가짐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김진사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예의 바르고 총명하게 자라났습니다. 수업 도중 아이들은 가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벼루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개구쟁이 녀석 하나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훈장님, 저 벼루에 진짜 귀신이 살았었나요? 밤에 막 피가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김진사의 입만 쳐다보았습니다. 김진사는 빙그레 웃으며 벼루를 쓰다듬었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선비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단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게야. 김진사의 설명을 들은 아이들은 벼루를 무서워하기는커녕 신기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먹을 갈 때마다 조심조심 정성을 다했고 벼루에 묻은 먹물을 깨끗이 닦아주며 아꼈습니다. 벼루는 아이들의 손때가 묻어가며 점점 더 반질반질해졌고 투박했던 돌의 표면은 세월의 흐름 속에 부드럽게 다듬어졌습니다. 김진사는 아이들이 벼루를 소중히 대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픈 상처가 미래의 희망으로 치유되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수업이 모두 끝나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김진사는 홀로 방에 남아 붓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세상의 모든 소리를 덮어버렸고 방 안에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촛불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김진사는 문득 벼루를 바라보며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던 그 밤들, 빗속에서 미친 듯이 써내려갔던 상소문,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 모든 것이 마치 한바탕 꿈처럼 느껴졌지만 벼루에 남아있는 미세한 붉은 핏자국 무늬만이 그 일이 실제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찻상을 가져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벼루 옆에 찻잔을 하나 더 놓았습니다. 선비님, 오늘 밤은 눈이 참 많이 옵니다. 저승에서도 이 눈을 보고 계시는지요? 덕분에 저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진사는 허공을 향해 건배하듯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촛불이 잠시 일렁이더니 방 안에 따뜻한 온기가 훅 하고 끼쳐왔습니다. 김진사는 그것이 이명원 선비가 보내는 답신이라 생각하며 편안하게 차를 마셨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김진사의 머리에도 어느덧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김진사의 서당을 거쳐간 제자들 중에는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된 이도 있었고 마을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성실하게 사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절 때마다 김진사를 찾아와 큰절을 올리며 스승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훈장님의 가르침과 그 낡은 벼루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는 올바르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김진사에게는 그 어떤 높은 벼슬보다 제자들의 바른 성장이 가장 큰 상이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저녁, 김진사는 마당의 평상에 앉아 벼루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늙은 하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나으리, 그 벼루는 이제 너무 낡아서 바닥이 뚫릴 지경입니다. 새 것으로 하나 장만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진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벼루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닐세, 이 벼루는 나의 가장 친한 벗이자 스승일세. 내가 눈을 감는 날까지 이 벼루와 함께 할 것이네. 벼루는 햇살을 받아 검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김진사의 주름진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전에는 귀신 울음소리가 들린다며 피해 다녔던 그곳이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평화롭고 지혜가 넘치는 곳이 된 것입니다. 밤이 되면 사랑방의 불빛은 등대처럼 마을을 비추었고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집은 단순한 서당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늦은 밤까지 책을 읽다가 피곤해지면 벼루를 베개 삼아 잠시 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가끔 목이 온전한 모습의 이명원 선비를 만나 시를 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꿈속의 선비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우정이 흘렀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김진사의 머리맡에는 벼루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창밖에는 새벽달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도 끝을 향해 갑니다. 그 뒤로도 오랫동안 김진사는 건강하게 살며 많은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글들은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져 귀감이 되었고, 문제의 벼루는 김진사의 가문에 갑오로 전해져 내려오며 학문을 닦는 자들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글을 기리며 서당을 잘 보존했고, 구름이 쉬어가는 그 마을은 오랫동안 충신과 학자의 마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소중한 물건이 하나쯤 놓여 있겠지요. 비록 낡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김진사의 벼루처럼 말이지요. 억울함은 풀리고 진실은 밝혀지며 착한 마음은 결국 보답을 받는다는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를 편안하게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쉬이쉬이 하고 자장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달빛도 구름 이불을 덮고 잠이 드는 깊은 밤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은 저 벼루 속의 먹물처럼 까맣게 잊으시고 맑고 고운 꿈만 꾸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부채를 접고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